노 대통령이 나와 만나고자 한다면 그간의 정치적 배신, 인간적 배신에 대해 먼저 어떤 식으로든 설명이 있어야 했다. 나는 노 대표에게 나의 후임자를 결정했음을 말해주던 날, 나라를 위해 나를 밟고 가야 할 일이 생기면 그렇게 하라. 그러나 반드시 나라를 잘 되게 해야 한다고 얘기해 주었다. 따라서 그간의 정치적 배신이 정치적 상황 때문에 불가피했다면 이해해 줄 수도 있고 또 나 스스로 기꺼이 희생해 줄 수도 있는 일이다. 그러나 나와의 약속을 거듭해 지키지 않고 해외로 망명하도록 압박하는 등의 정치적 공작과 인간적 배신을 한 데 대해서는 반드시 설명을 들어야 했다. 그러한 과정도 없이 그저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듯이 무작정 만난다는 것은 도량이 좁다 넓다 할 문제가 아니었다. 하산 이후 나는 앞으로 노태우 대통령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느냐 문제로 고민했다. 그리고 결론을 내렸다. 만약 그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오공의 이인자답게 처신한다면 용서할 것이지만 계속해서 오공과는 무관한 사람인 양, 그래서 육공은 하늘에서 떨어진 정부인 양 처신한다면 내 가슴 속에서 친구 노태우는 영원히 지워버리자고 마음먹었다. 노태우 대통령은 임기 말이 가까워지면서 나와의 화해를 위해 나름대로 신경을 쓰기는 했다. 1991년 5월 1일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에 안교덕을 기용한 것도 나와의 화해를 위한 조치였을 것이다. 안교덕 수석은 나와 노 대통령과 육사 11기 동기생이고 인간관계가 두루두루 원만해 두 사람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던 것 같다. 노 대통령은 나를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보내왔다. 김정렬, 노신영 전 국무총리, 김정래 전 보사부 장관, 서의현 조계종 총무원장, 김장환 목사가 찾아왔다. 7월 15일에는 정원식 국무총리가 신임 인사를 하겠다며 이현택 총무청업 장관과 함께 찾아와 노태우 대통령과 화해할 것을 간청했다. 정원식 총리는 역사에 단절이 있을 수 있느냐, 오공이 없고서 육공이 있을 수 있겠느냐며 노태우 대통령이 오공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고 역설했다. 나를 찾아와 노태우와의 화해와 우정회복을 호소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그 문제는 나와 노 대통령 사이에 해결할 문제이지 다른 제3자가 나선다고 될 일이 아니다. 노 대통령은 다른 사람을 시켜 얘기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공개적으로 얘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노 대통령과의 만남이 가슴속에 큰 짐으로 남아있는 가운데 반년의 세월을 보낸 9월 4일 청와대는 신축한 본관의 준공 행사를 갖는다며 초청장을 보내왔다. 나는 물론 함께 초청받은 최규하 전 대통령도 불참을 통보했다. 노태우 대통령은 또 9월 14일에는 육군사관학교 11기 동기생들을 전원 부부 동반으로 청와대 만찬에 초청했다. 현직 대통령이 학교 동기 동창생들을 부부 동반으로 초청한 것은 설레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생각해내기 어려운 일이었다. 나를 의식한 행사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역시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런 자리에서 만나기 싫어 역시 거절했다. 9월 24일 노태우 대통령이 다시 초청장을 보내왔다. 내가 9월 21일 경북 문경의 봉암사를 찾아가 머물고 있는 동안에 안교덕 민정수석이 찾아왔다. 못 만나니 초청장만 놓고 간 것이다. 신축한 청와대의 집들이를 겸해 두 전직 대통령, 나와 최규하 전 대통령과 오찬을 함께하며 남북한 유엔 동식 가입의 배경을 설명하려고 하니 열흘 뒤인 10월 4일에 청와대로 와달라는 내용이었다. 나는 여전히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복원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기회를 통해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러나 청와대의 공식 초청을 거절하는 것인 만큼 정중한 격식을 갖추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생각해 노태우 대통령에게 친필 서신을 보내기로 했다. 나는 10월 2일 아침 이양우 변호사를 통해 안교덕 수석에게 전달하도록 했다. 노태우 대통령은 바로 그 다음 날 안교덕 수석을 통해 답장을 보내왔다. 그동안 민생 안정을 위해 정부의 오공청산 작업이 조기에 매듭 지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왔던 나는 그 편지를 통해
오공청산의 주역인 노 대통령에게 과연 오공청산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그에 대한 설명을 본인한테서 직접 듣고 납득이 되어야 진정으로 의미 있는 화해가 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에게 전해진 노태우 대통령의 답신은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거리가 먼 내용이었다. 노 대통령은 답신에서 청와대 초청 참여를 강요하는 답변만을 하고 있었다. 어떻든 나와 노 대통령이 주고받은 이 두 통의 친서는 오공청산의 모든 정치적 일정이 다 끝난 1991년 10월 그 정치 행위의 시행자와 그 반대편에 선 두 사람이 서로 자신의 입장을 자필로서 호소하고 설명했다는 점에서 560 관계의 성격을 엿볼 수 있는 자료라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 이 기회에 모두 공개하려 한다. 노태우 대통령 각하, 청와대를 떠난 지 햇수로 4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 안 수석을 통해 주신 초대에 정중히 답을 하기 위해 붓을 들고 보니 만감이 교차합니다. 물같이 흐르는 것이 세월이라지만 내가 청와대에서 직무를 시작하던 그 8월의 일이 엊그제 같은데 노 대통령에게 나라를 부탁하고 떠난 지도 벌써 4년이 다 되어갑니다. 새 지도자가 된 노 대통령에게 전임자로서 나라의 일을 부탁하고 그곳을 떠난 그날보다 내 생에서 더 기쁘고 행복한 날은 없었습니다. 1988년 2월 25일 대통령 집무실에서 나는 지난 7년 반 동안 내가 앉았던 자리를 노 대통령에게 물려주면서 나누었던 그 뜨거운 악수를 지금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 나는 그날 좀 흥분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나는 그날 국민들과의 단임 약속을 지킬 수 있었을 뿐 아니라 내 평생을 통해 믿어왔고 즐거움과 고통을 함께 나누어왔던 둘도 없는 친구에게 대통령직을 물려주고 떠나는 드물게 행복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재임 기간 중 내가 애정과 집념을 가지고 애쓰던 일들도 후임자인 노 대통령에 의해 더 훌륭하게 추진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를 즐겁게 했습니다. 남몰래 지니고 있었던 퇴임 후의 작은 바람도 있었습니다. 우선 밀린 잠도 원 없이 자보고 아이들에게 못다한 아버지 노릇도 해보고 싶은 평범한 시민으로서의 포부 말입니다. 아시다시피 어려운 시기에 나라 일을 맡아야 했던 나는 내 부족한 능력을 채우기 위해 젖먹던 힘까지 다 써버렸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전력 투구를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뜨겁게 악수하면서 그날 우리 내외는 대통령 내외분에게 신의 가호와 국군 융성이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소망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그날 이후 햇수로 4년이 되어가는데도 우리는 단 한 번도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우리가 만나지 못했던 지난 4년은 노 대통령이나 내게 있어 똑같이 불행하고 부끄러운 세월이었습니다. 아무리 권력 무상이라고 하지만 40여 년의 긴 세월 동안 노 대통령과 내가 가졌던 그 뜨거운 우정과 동지애가 도대체 어떤 이유로 이 지경에 이르고 말았는가 하는 생각을 하노라면 새삼 사람의 본성에 대한 회의와 비애가 사무치게 느껴지곤 합니다. 냉혈하리 한 만큼 비정하다는 정치 권력의 세계에서 사람의 의리나 도리를 따지고 사람 간의 신의와 언약을 논하는 것이 어리석고 소용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토록 오랜 세월을 두고 나누어 온 노 대통령과 나 사이에 자랑스럽고 견고했던 우정도 결국 정치 권력이라는 현실 앞에선 단 한 계절도 견디지 못한 채 무참하고 무력하게 무너져 내리는 것을 지켜보면서 내가 느꼈던 통한과 허무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럴 때면 나는 노 대통령과 나의 우정이 그토록 싱싱했던 11.6 당시의 일을 추억해보곤 합니다.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대통령 박정희를 시해한 그 사건 앞에서 나와 노 대통령은 누구보다도 더 큰 충격과 분노를 느끼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때 우리가 가졌던 그 충격, 그 분노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시해 사건은 인간 김재규가 인간 박정희를 향해 총을 켜는 것이 아니라 한 인간이 자신의 친구요, 자신을 그 위치에 있기까지 이끌어준 둘도 없는 은인을 향해 총을 겨눈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김재규에게 있어 박정희는 국가 원수이기 이전에 그의 친구이며 은인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그 사건을 수사할 때 노 대통령과 나는 자주 만났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마주 앉아 나누었던 이야기가 대체 무엇이었습니까? 세상에 이럴 수는 없다. 김재규는 사람이 지녀야 할 마지막 윤리와 도덕 그리고 가치관까지 송두리째 파괴해버린 부도덕한 패륜아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후대들을 위해서라도 사람의 마지막 존엄성인 도덕성과 가치관을 회복시켜 놓아야만 한다고 굳게 다짐했던 일 말입니다. 그것은 물론 우리만의 울분은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세상 조류가 변한다 해도 신이나 충절을 사람 최고의 덕목으로 믿고 살아가는 우리 국민들에게 그 사건이 준 충격과 환멸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고 우정을 배신으로 갚고 충정을 반역으로 갚는 그 비열함을 보면서 노 대통령과 내가 했던 결심이 무엇입니까? 우리 역사 속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세월은 흘렀고 이제 그 사건의 주역이었던 박 대통령도 김재규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사건 앞에서 울분을 토하고 후세를 위해 올바른 가치관을 회복시켜 놓고야 말겠다던 우리 두 사람의 모습은 지금 어떻습니까? 뜨거운 악수를 나누고 청와대를 나온 이후 지난 4년 동안 노 대통령과 나 전두환 사이에 있었던 불행하기 짝이 없는 수많은 일들은 대체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이런 표현은 하고 싶지 않지만 지난 4년간 노 대통령과 나의 관계는 우리를 그토록 울분에 빠지게 했던 11.6 사건의 그 부도덕하고 비열한 모습을 무색하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억하는 것조차 괴로운 일이지만 청와대를 떠나던 그날 나는 임기 중엔 전력투구를 다했고 국민과의 단임 약속을 지켰을 뿐 아니라 내가 이끌던 5공화국의 2인자였던 친구에게 자리를 물려주고 나오는 전임 대통령인 나와 내 가족이 가야 할 곳이 백담사가 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나는 정치 수업을 쌓을 겨를도 없이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었던 나의 정치 역량과 통치 기간 중의 과오는 업적과 함께 역사가들에 의해 이성적으로 평가될 것이라 믿고 이 서신 속에서는 오직 지난 4년 동안 노 대통령과 나 사이에 있었던 일들 중 일부만을 언급할 생각입니다. 내가 청와대를 나오자마자 제6공화국은 560 단절을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50 단절은 곧 50 청산이라는 구체적인 모습으로 전개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시다시피 50의 상징은 전임 대통령인 나 전두환이요 60의 상징은 바로 노 대통령일 것입니다. 그런 논리로라면 560 단절, 50 청산이란 곧 나와 노 대통령과의 단절과 청산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50의 2인자였고 후임자였으며 50의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50이 길러낸 50의 인물이 바로 노태우 대통령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60 정부가 출범을 시작하자마자 왜 하필 자신의 모태이며 그 뿌리인 50과의 단절과 청산을 부르짖는 그런 식의 발상을 하게 되었는지 참으로 알 수 없는 일입니다. 50 정부와 여당의 이런 의도와 계획된 언행에 따라 신문과 방송, 잡지를 위시한 모든 언론들은 앞을 다투어 50의 상징인 나를 비판하고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전국의 모든 언론들이 한꺼번에 쏟아붓기 시작한 상상을 초월한 물량의 보도들 중 많은 부분은 사실의 근원을 알 길 없는 유언 비어들과 확인도 되지 않은 무책임한 폭로성 기사들이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나를 상대로 한 우리 정치 역사상 최고로 잔인한 여론 재판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이 여론 재판을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유도해 나간 것이 노 대통령 자신이며 60 정부와 여당 인사들이라고 사람들은 번번이 내게 말해 주었지만 나는 단 한 번도 그 사실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40년간 지니고 있던 노 대통령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50의 식구이며 동지이던 사람들, 그 50이 지니고 있었던 추진력과 안정된 사회를 유지하겠다는 공약 때문에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50의 인물들이
정권을 물려받자마자 갑자기 자신들의 오늘이 있게 한 그 오공을 향해 단절과 청산을 외치며 언론을 자극했고, 흥분한 언론들은 진실이나 사실을 이성적으로 확인해 볼 겨를도 없이 오공 비판을 위한 보도들을 홍수같이 쏟아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흥분한 언론들이 흥분된 국민을 만들고 분노한 국민을 만드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 즈음 육공의 구호가 오공청산이라지만 나는 그것이 오공매장이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기왕에 허심탄회하게 오공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유도하려고 했다면 잘한 것과 잘못한 것이 함께 등장했어야 했던 법인데, 그 시절 오공을 청산하면서 생겨난 용어란 오직 오공비리뿐이었다는 것은 육공이 오공청산을 내세우면서 여론으로 하여금 오공의 비리만을 캐내어 오공을 무능하고 썩어빠진 독재 집단으로 전락시키려 했다는 의도가 잘 드러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노 대통령도 재임 중 경험하고 계시겠지만 내 임기 7년 반 동안 하루하루를 그토록 비리만 골라 저지르고 산다는 일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오공이 그토록 철저한 비리의 집단이고 무법적인 집단이었다면 노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그 견딜 수 없는 비리와 무법을 참아내며 오공의 제2인자 자리를 누리며 지낼 수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오공이 정말 우리 정치사에서 그토록 가차없이 단절되고 청산되어야 할 무능하고 부도덕한 집단이었다면 노 대통령께서는 당연히 오공을 계승하는 후임자와 대통령 후보자로서의 역할을 거절하고 오공을 떠났어야 옳았을 것입니다. 이 모순된 모습들로 보아 노 대통령의 오공청산 의도는 결국 오공매장이며 궁극적으로는 오공의 상징인 나 전두환의 철저한 매장과 제거였다는 사실을 잘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그즈음 내게 그토록 가혹했던 사람들도 냉정을 찾게 된 요즘, 그때의 그 광풍을 기억할 때마다 그것은 여론재판으로 유도된 기막힌 정치 보복이며 한풀이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난 파도와도 같았던 그때의 일들은 이조사화를 무색해 했으나 아무래도 그 절정은 우리 내외의 백담사 유폐일 것입니다. 그 일을 유도한 것이 노 대통령 자신이고 보면 차라리 백담사 추방이라고 표현하는 편이 옳을 것입니다. 엄동설한인 동짓달에 졸지의 집을 떠나 38선 넘어 오지의 낡은 절로 들어갈 때의 심정을 누구라 헤아리겠습니까? 그때 내가 그 비참하고 굴욕적인 현대판 귀양을 승복할 수밖에 없도록 노 대통령이 나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사과, 헌납, 연희동 집만 떠나주면 나의 보좌관들을 구속시키지 않겠다. 그리고 오공 문제를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결짓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노 대통령은 누구보다도 나를 그리고 내 약점을 잘 알고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 보좌관들이 나를 그토록 충성스럽게 보좌해 주었듯이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승낙할 것이라는 내 기질, 내 약점을 노 대통령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보좌관들만은 다치게 하지 않겠다는 말보다 나를 무능화시킬 수 있는 말이 또 어디 있었겠습니까? 물론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그 이후 내 보좌관들은 곤욕을 치르거나 구속되었습니다. 내가 백담사로 떠날 때 우리 집안의 형편은 또 어떻습니까? 언젠가 노 대통령 스스로 표현한 대로 우리 집안은 온통 오공청산의 제물이 되어 제사 모실 사람 하나 없을 지경으로 철저하게 쑥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꼴이 오죽 비참했으면 어떤 정치평론가는 요즘 그것을 삼족을 멸하다시피 한 참극이었다고 표현하겠습니까? 그것도 부족해서 우리 내외는 결국 백담사로 유배를 떠나야 했습니다. 나를 백담사로 떠나보낼 때 노 대통령이 한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늦어도 2, 3개월 내에 반드시 다시 연희동으로 모시겠습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백삼사에서 2해하고도 한 달 8일을 견뎌야 했습니다. 설사 내가 10번 귀양을 가도 마땅한 죄를 지은 국가적 대죄인이라 합시다. 그래도 40년 친구라면 영하 30도를 오르내리는 깊은 산골 절집으로 쫓겨간 내가 걱정이 되어서라도
겨울을 무사히 지냈는지 사람을 보내 알아보는 것이 인간의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1년이 다 되도록 사람을 보내기는커녕 나를 찾아보는 사람들을 일일이 조사해 처벌하거나 불이익을 주었고 기관원을 동원해 찾아오는 사람들을 강제로 돌려보내는 비열하고 비인간적인 일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애초 지킬 생각도 없이 나를 귀양지로 몰아내기 위해 남발된 언약들은 단 한 가지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노 대통령의 의도 아래 이루어진 오공청산의 몇 가지 모습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노 대통령과 육공이 그토록 강한 의지와 집념을 가지고 수년간 집요하게 추진해 나갔던 오공청산의 결과는 대체 어떻습니까? 우선 노 대통령이 원했던 대로 나는 이제 한 사람의 필부에게조차 조롱의 대상이 되어버린 참담한 모습으로 전락해버렸고 내가 이끌던 제5공화국은 7년 반의 집권 기간 동안 부정과 비리만을 저질러 온 반국가적 반역사적 집단으로 되어버렸습니다. 사람 사이에 가장 잔인한 살인이 있다면 그것은 타인의 명예를 짓밟는 일입니다. 사람은 목숨보다 명예를 더 소중하게 여긴다는 점에서 동물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40년 친구였던 내 명예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버렸다고 해서 내가 개인적 분노나 울분을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할 만큼 옹졸하지는 않습니다. 만일 나와 오공을 그렇게 만들어버려야 하는 것이 나라 발전을 위해 노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면, 아니 내가 악의 상징이 되고 노 대통령이 선의 상징이 되는 것이 나라의 융성과 국가 이익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었다면 나는 기꺼이 그 배역을 받아들이고 견뎌낼 용의가 있는 사람입니다. 솔직히 말해 남자로 태어나 한 나라의 대통령까지 지낸 사람이 재임 후 나라 이익을 위해 땔감이 되면 어떻고 재물이 되면 또 어떻단 말입니까? 나라 융성의 보탬이 되는 일이라면 그 어떤 하찮은 일이라도 주저하지 않겠다는 내 기질은 노 대통령이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오공청산이라는 이름으로 그 많은 시간과 국력을 낭비한 후 노 대통령이 획득한 전리품이 대체 무엇입니까?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이든 그 요란한 언론 유희의 두 주인공으로서 노 대통령과 내가 우리 국민에게 남겨준 것이 대체 무엇입니까? 우선 우리 두 사람은 국민들에게 10여 년 전 박 대통령과 김재규가 보여준 것과 똑같은 정치 권력의 가장 나쁜 모습들을 다시 한번 보여줌으로써 국민들로 하여금 정치 지도자들에게 다시 한번 환멸을 가지게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세상 조류가 아무리 하루가 다르게 변한다 할지라도 조상들이 대대로 교훈해 주시던 붕우유신을 우리 두 사람은 붕우불신으로 전락시켜 버렸을 뿐 아니라 목적을 위해선 사람의 소중한 덕목인 신의와 의리는 헌신짝처럼 내던지는 후한 무치의 추태까지 남겼으니 우리 두 사람에겐 회복할 수 없는 불행한 인간관계요. 국민들과 자라나는 세대에게는 또 하나의 바람직스럽지 못한 유산을 보태준 셈입니다. 결국 우리 두 사람은 한 사람은 독재자요 권위주의자요 비리의 책임자로서 다른 한 사람은 자신에게 대통령의 자리를 물려준 전임 대통령을 정치 보복으로 매장시킨 배신자로서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 두 사람의 이런 추태는 우방 국가의 친구들에게도 혼란을 주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대통령 된 사람들로서 국민에게 좋은 본과 좋은 기억을 남겨도 부족한 때에 환멸과 근심만 끼쳤다는 생각이 들면 밀려드는 통한과 책임감에 잠들기 어려운 밤도 많았습니다. 이젠 한스럽고 소용없는 바람이 되어버렸지만 나는 솔직히 나와 노 대통령에 의해 이 나라의 대통령 문화가 올바르고 건강하게 창조되길 고대했었습니다. 해외로 망명길을 떠나거나 신복에 의해 시해당한 대통령의 최후만을 보아온 우리의 불행한 정치사도 끝이 나고 약속된 임기를 끝내고 새 대통령에게 자리를 물려준 뒤 제 발로 청와대를 걸어나와 국민들의 축복 속에서 건실한 시민으로 복귀하는 당연하지만 그토록 어려웠던 바로 그 일을 성취해내고 싶었습니다. 내가 재임 기간 동안 그토록 누누이
필요 이상으로 나의 단임 의지를 강조했던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었습니다. 선진화된 민주국가에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정치 질서가 내게는 정치 철학이며 이상이 되었을 만큼 우리 정치는 덜 성숙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단임 약속을 지키고 평화적인 정권 이양을 실천하는 것이 그 시대 그 위치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내가 우리 정치사에 헌신할 수 있었던 최선이었습니다. 임기를 끝낸 후 나는 약속대로 청와대를 떠나 옛집으로 돌아왔고 그것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끝이 났습니다. 그 다음은 자리를 물려받은 노 대통령의 차례였습니다. 노 대통령께서는 우리 헌정사상 평화적으로 정권을 이어받은 최초의 행복한 대통령이었습니다. 더구나 6.29를 통해 직선제로 치른 선거로 당선되었으니 그 정통성이나 그 정치적 입지가 남달리 행복했던 셈입니다. 누구도 누릴 수 없었던 그 좋은 조건 속에서 모처럼 올바르게 세워지기 시작한 대통령 문화를 멋지고 가치 있게 계승하고 정착시켜 정치 선진화를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노 대통령 앞에 주어져 있었습니다. 바로 그 정치 선진화에 대한 책임과 열망 때문에 노 대통령도 잘 알다시피 나는 주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말의 주저나 망설임도 없이 6.29의 영광을 노 대통령 개인에게 아낌없이 안겨주었습니다. 이런 좋은 조건에서 사심없는 통찰력만 있었다면 노 대통령은 우리의 어두운 대통령 문화를 종식시키는 것은 물론 이상적이고 모범적인 대통령 문화의 귀중한 모델을 창조해내는 업적을 세울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헌법에 따른 깨끗한 정권 이양의 질서, 선거에서의 정정당당한 승리, 전임 대통령의 평화적인 시민으로의 복귀, 그것만으로도 유혈로 얼룩진 청와대의 전통을 청산할 수도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 국민에게 얼마나 신선한 충격과 신선한 안도감을 안겨주겠습니까? 대통령 문화의 올바른 시작이 우리 정치사에 기여했을 유익하고 신선한 자각은 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렇게 되었더라면 그것은 두고두고 노 대통령 개인의 업적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운하게도 취임 직후 노 대통령이 시작한 최초의 일은 오공청산이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하와이 망명과 김재규의 박 대통령 시해와 똑같은 방식의 백담사 귀양이라는 전임 대통령에 대한 피비린내 나는 청산이 있었습니다. 우리 역사상 가장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병폐라면서 울분하던 우리도 결국은 똑같은 방법으로 정권 이양의 상습적 추태를 재현하고 말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그랬다 하더라도 노 대통령과 나만은 이런 식으로 정권을 주고받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하더라도 우리만은 좀 더 멋지고 명예롭게 후세에 남을 전통을 세울 수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나라를 위해서라면 이 한 몸 바치겠다는 우리 두 사람의 군인 정신과 인생관에 알맞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두 사람이 비록 정치가로서는 미숙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일생을 지배해온 올바른 군인 정신만 살아있었더라도 이토록 추하고 못난 모습으로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역사의 오류를 반복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요. 수정할 수 없는 것이 시간이니 밀려오는 것은 그저 통한뿐입니다. 이 모든 결과가 노 대통령을 후계자로 지명한 나의 한계이며 노 대통령의 한계였다는 자괴감 이외엔 별다른 결론이 없다는 생각입니다. 이제 나를 만나 화해를 하시겠다니 그저 어리둥절하기만 합니다. 단절과 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오공을 정치적 폐기물로 만들어버린 것이 엊그제인데 이제 육공은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며 역사의 단절이란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오공과 육공은 화해해야만 한다는 주장들이 육공 쪽에서 흘러나오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치적 필요에 따라 멋대로 오공을 단절하고 또다시 정치적 필요에 따라 멋대로 오공과 화해하겠다고 하는 두 개의 상반된 논리 앞에서 나는 그저 어리둥절할 뿐입니다. 아무리 정치 바닥이 이런 것이라지만 노 대통령께서 얼마 남지 않은 임기의 후반기까지
나 전두환을 이런 식으로 대하고 있다는 사실에 내 인내가 그만 동이 날 지경입니다. 우리 두 사람 사이에 이런 식의 치졸한 얘기까지 해야 하는 것이 비참한 일이긴 하지만 청와대를 떠난 후 지금까지 내 집 주변에서는 전화 도청, 출입자 감시, 출입자에 대한 세무조사 등 압력이 공공연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처음 이런 일을 당했을 때 나는 내 재임 중에도 경험했듯이 과잉 충성을 하는 사람들의 행위이려니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1988년 11월 2일 저녁이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날 나는 노 대통령에게 이 사실을 알리며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노 대통령께서도 기억이 나시겠지만 노 대통령의 대답이 이러했습니다. 쓸데없는 자들이 자꾸 찾아가기 때문에 내가 명령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백담사 시절은 물론이고 지금도 노 대통령이 명령한 그 전화 도청과 출입자 감시는 여전합니다. 방문자들은 자신들의 신분이 드러나 불이익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내게 전화를 걸거나 방문한 뒤 엉뚱한 구실로 불려가 조사를 받거나 불이익을 당한 사람의 예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언급할 가치도 없는 이런 유치하고 비열한 상황에는 조금의 변화도 없는데 노 대통령께서는 다시 국민과 언론을 상대로 전임 대통령과의 회동이니 오공과의 화해니 하는 의도적인 기사를 흘리고 있으니 당사자인 나로서는 그 의도를 이해하기가 어려울 뿐입니다. 노 대통령, 감정을 가진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해란 것이 대체 무엇입니까? 화해란 심정과 심정이, 마음과 마음이, 반성과 후회가, 희망과 희망이 다시 만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 세월에 대한 단 한마디의 양해와 해명도 없이 화해를 하시겠다니 도리에 맞는 일이겠습니까? 그러고 보니 기억나는 일이 있습니다. 대통령 재임 시 나는 자주 노 대표 댁을 방문해서 세상 돌아가는 얘기도 나누고 약주도 나누면서 우리의 옛 우정을 추억하며 즐거워했었습니다. 그럴 때면 우리 두 사람 사이에는 격식도 담장도 없었습니다. 노 대통령께서 진심으로 나를 만나고 싶다면 우리 사이에 무슨 회동이 필요하고 암중모색 같은 정치적 격식이 필요합니까? 우리 두 사람이 만나는데 왜 언론 유희가 필요하고 제3자 개입 같은 정치적 기교가 필요합니까? 물론 정치가에게는 기교도 중요한 능력이라는 사실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진실이 없는 현란한 정치 기교는 정치가 자신에게나 국민에게 똑같이 독이 된다는 것이 기교 같은 데엔 재간이 없는 나의 정치 신념입니다. 지금이라도 노 대통령께서 우리 두 사람과 오공 동지들 사이에 있었던 그 불행한 과거에 대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솔직하고 진실한 해명과 뉘우침이 있다면 나 전두환이 노 대통령과 만나 손을 잡는데 무엇을 주저하겠습니까? 화해를 요구해오는 사람이 이만한 도리나 반성도 없이 그저 만나 악수나 하고 밥이나 먹고 사진이나 찍는다면 그것은 상처받은 사람에게 다시 새 상처와 새 배신감만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노 대통령과 나 사이에 화해가 필요하다면 좀 더 인간적이고 우리다운 방법을 택하셔야 하겠지요. 노 대통령, 우리 두 사람은 언젠가는 반드시 만나야 합니다. 만나서 지금의 그 모습이 아닌 그 옛날 내가 알고 좋아했던 본래의 노태우로 돌아온 그 모습을 보는 것이 내 최고의 소원입니다. 비록 믿기지 않을는지는 몰라도 나는 지금도 나의 후계자로 친구 노태우를 지명한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나의 손으로 탄생시킨 제6공화국에 의해 내가 지금의 이러한 상황에 빠지게 된 것도 역사의 한 아이러니이기도 하겠지만 따지고 보면 이 모든 것이 다 내 개인의 타고난 억장을 소멸해가는 고행의 여정 속에서 극복해야만 할 수많은 시련 중의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만 단지 5년간의 권력을 위해 지난 수십 년을 쌓아 올려온 우정의 탑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면서 새삼 사람의 몸과 마음을 눈멀게 하는 권력의 속성 앞에서
끝없는 무력감을 느낄 뿐입니다. 노 대통령, 사람에 있어 명예를 잃어버리는 것은 곧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을 의미하지만 그렇다고 나는 잃어버린 명예를 되찾는 일에 조바심을 내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나는 천성적으로 변명이나 능변에는 재간이 없는 사람이나 그래도 진실은 생명력이 있는 것이니 언젠가 앞으로 전개될 역사 속에 그 모습을 훤히 드러낼 날이 꼭 있을 것이라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나의 모든 잘잘못에 대한 진정한 평가와 심판이 있게 될 것이라는 소박한 믿음이 명예회복에 대한 나의 자세입니다. 노 대통령과의 만남에 대해서도 나는 그것을 서두르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지난 수년 동안 우리 두 사람이 수십 년에 걸쳐 쌓아 올린 좋은 인연들을 죄다 허물고야만 권력이라는 그 무서운 속물이 노 대통령의 곁을 떠나기 전까지는 우리 두 사람의 만남이 어떤 의미도 없으리라는 걱정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권력도 아니 그 무엇도 없이 알몸으로 돌아간 우리 두 사람이 다시 만나 지나간 일들을, 그것이 어두운 기억이든 아니면 밝고 유쾌한 추억이든지 간에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과 같은 이러한 악연의 늪을 박차고 나올 수 있게 되지 않을까 하는 소박한 희망이 나로 하여금 서둘러 노 대통령을 만나는 것을 꺼리게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노 대통령, 백담사에서 자주 듣던 말 중에 탐심을 버리면 대도를 볼 수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기나 공명심에 영합하지 말고 남은 임기 동안 나라와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함으로써 조국의 선진화에 헌신하시는 대통령이 되실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건승을 빕니다. 1991년 10월 1회